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과 공존을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5번, 일본어는 6번입니다. 그러면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의 김원진 고문님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Reconstructing Korea-Japan Re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5. For Japanese, select channel 6.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Mr. Kim Won-jin,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Mr. Kim. 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일본연구센터 고문 김원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 이 팬데믹 등 국제사회 또한 갈등과 불확실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불안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자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완화시키고 또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이런 국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이 작금의 국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서 양국이 추구해 나가야 할 공통의 규범, 가치,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사하시 류오 도쿄대학 교수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소혜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소혜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Moderator's role as well as introducing us. 오케이, 알겠습니다. 失礼しました.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일본어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세션이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보내드렸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일본어로 제가 마치 동시 통역사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한일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이것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요. 오전 중에 굉장히 주요한 테마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요. 어, 그분 내용과는 좀 반대의 입장에서 이 과거사 문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혹은 논의의 어떤 구조 전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까 싶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이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될 뭐 논리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명확함에도 불구하고요. 좀처럼 그럴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하자면 감정적인 장애가 한일 관계를 희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할 생각이 들도록 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이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력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 내용의 중심 내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한 협력 그리고 지역적인 협력 그런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한 말씀이지만 올해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이른바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들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념에 입각한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어떻게 디펜드하고 또 어떤 질서를 재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과제가 놓여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맥에 있어서 맥락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 이제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분위기는 그래서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은요. 굳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른바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라는 구도가요. 러시아 국경에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함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 중국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공통분모는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푸틴의 발상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 하에서의 어떤 중국의 굉장히 급진적인 대응이라든가 자세 이런 공통분모가 말이죠. 어떤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충동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침략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은 이 지역의 강대국이다. 그 지역의 질서, 적어도 지역적인 질서는 그런 강대국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중화 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뭐 어떤 긴 국제 질서의 어떤 타임 스팬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중심의 중화 체제가요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질서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변화했죠. 중국도 미국이라든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후에 그야말로 리버럴한 국제적인 질서 안에 편입이 되었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오늘날의 강력한 중국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힘을 키운 결과 중국 내부 사람들에게요. 어떤 아시아의 질서의 중심에 중국이 돌아오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심리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세계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는 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질서 재편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서 전후의 국제 질서와의 어떤 마찰을 낳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나 러시아 입장에서나 가장 먼저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영향권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유럽이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물론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손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완전히 어떤 전략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세의 전개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온 리버럴한 국제적인 질서와 그리고 중국이 힘을 키운 중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 국제적인 질서 이것은 저절로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서방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그 민주주의 등등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국제적인 어떤 규범, 보편적인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요. 지금까지 전후 70년 이상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된 것은 70년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사실상 실체로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최근 들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급속히 뭐 그 안에서 발전되고 있는 타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이완에 대한 강권적인 어떤 압제 이것은 일종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압제 같은 그런 시선이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런 마찰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전략으로 본다면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펠로시는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저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군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만에 대해서 봉쇄를 가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해서 힘을 과시한 것이죠. 그래서 밀리터리 프레셔를 과시를 한 거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대립의 구도가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떤 세계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이 뭐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어떤 갈등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어느 쪽이 뭐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중을 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지역의 질서를 생각했을 때 본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 하나의 일단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은 누구나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나 굉장히 간단한 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머리가 아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전개 상황을 살펴봤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아주 새로운 전개라고 보는 것이요. AP4라고 불리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이 4개국의 정상이 6월 달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요. 파트너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 세션에서 파트너 세션이 개최되기 직전에요. 점심시간에 기시다 총리의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저희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사자의 어떤 회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합의가 되었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미들 파워라는 글자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중요한 중진국의 미들 파워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과제를 추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글로벌하고 또 한편으로 리지널한 그 지역적인 컨텍스트에 있어서 한일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사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세스로서는 중국과의 공존이라는 문제를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군사적인 억지 문제 또 생각해야 될 국면이 있을 것입니다. 공존 뭐 이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군사적인 억지력만 추구한다면은요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이 정말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모든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존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불가피론을 그쪽으로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공존 전략의 발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의 공존 전략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책도요. 아베 내각 시절에도요. 이미 2018년에 방중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정상적인 트랙으로 돌아갔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이 두 정상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뭐 쿼드라든가요. 이 쿼드라는 그 어떤 국제적인 그 조직도요. 어떤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정상회담의 성명을 보면은요. 중국과 관련되는 내용, 논의, 옵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은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그
이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이루고 있고 뭐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공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이런 등등의 자리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립이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존 전략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한국도 이러한 지역의 중국과의 공존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가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대립이라는 것이 전면에 내세워지면 한국으로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세안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감수성 이런 부분을 역시 일본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한일 간의 협력을 이 지역적인 틀 안에서 이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신호는 필요할 때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할 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발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내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별세한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시다 내각이요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양자 관계에 있어서 금방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유감스럽지만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러한 어떤 제주 포럼과 같은 그런 장에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하게 또 이제 지역적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파트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은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AP4, 러시아, 중국, 보편적 가치관 이런 화두들이 이렇게 머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혜아 교수님께서 한일 양국이 이런 협력을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을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서 통찰력 있는 이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저희 조진구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립외교원과 기본적인 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소혜아 교수님과 함께 이런 세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회의를 하기 직전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9월에 이번 달에 이제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일본 미디어는 공식적으로 서울발로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만 보도를 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기시다 총리의 일정이 결정된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차원의 한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한일 관계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악화되었다.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저는 어느 한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측에 모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두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소희아 교수님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커다란 틀에서 국제 질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그 좁혀가지고 이것이 어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일 외교 전반적인 그런 틀도 잘 보이지 않아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일 외교가 어땠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사적으로는 한일 관계 중요하다. 그리고 노력을 해왔다. 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아닌가. 과거 문제에만, 과거사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평가해 본다면은 뭐 역사 문제야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보였던 문제이긴 한데, 역사 문제가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나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그런 복합 갈등 상태가 4, 5년 동안 계속됐다 하는 게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은 열려 있다. 한일 관계 어렵지만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거는, 문 열어놓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건 일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특히 2018년 10월에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언제까지나 피해자 가해자 문제를 논의할 게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본에게 오히려 뭐 나쁜 표현이지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팬데믹 이후에 실질적인 뭐 교류 뭐 소통의 채널도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만, 대화는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실질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결국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혹은 2018년과 2019년 2월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문정부는 남북 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려 있다 보니까 일본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만이 아니라 일본 측도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도 지나치게 그 소위 말해서 한 번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 측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뭐랄까요, 아주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뭐 사죄하거나 반성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는 이미 과거에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이런 게 더 우리 국민들한테 눈에 띄기 때문에 역시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사죄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된 것들이 이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법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10월 이후에 여러 차례 또 다른 입장의 판결을 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우리 사법부의 판결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는 것도 좀 우리가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일본 그 내각부에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거 잠깐 그 언급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외교도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일 양측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중요성을 과거보다는 덜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거에 더해서 국민들 스스로도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상대국에 대해서 뭐 좀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할까요? 호감도가 낮아졌다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요하긴 한데 여전히 뭐 마지막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게 2021년 지난해 9월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관계가 나쁜데 중요하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일 관계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본 국민들한테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희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팬데믹이 좀 더욱더 완화돼서 원래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인적인 교류, 왕래가 더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양국 정부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 정세에 관해서 말씀을 좀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했다. 과거의 핵 문제 핵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최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또 소형화하면서 경량화하면서 전술의 핵을 개발하고 또 고도화하면서 실제로 이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들이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주변국과 함께 머리를 진짜 맞대고 논의해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엊그제 잘 아시다시피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롭게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핵 억제 여기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과거보다 훨씬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한테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히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거는 사실 동아시아에서의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를 본다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영내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특히 뒤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소야 교수님이나 사하시 교수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겠다 또 이를 위해서 방위비를 증강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한일 관계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국이 혹시 서로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5년 이내에 뭐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상당히 늘리겠다. 이게 뭐 GDP 대비 2%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면서 나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 방위 예산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본다면은 5년간 일본이 어떻게 방위비를 증가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왜 방위비가 증액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중국의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진 뭐 불안정이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이게 자칫 아까 한미일 간의 이런 협력 혹은 나토의 그 AP4조 이런 국가들 간의 협력에 자칫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혹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고민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외교부가 한 업무 보고만 봐도 보면은 너무 아주 피상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7월 22일 날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해서 외교안보 분야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한미일 관계 문맥성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거 아니냐. 한미일 관계의 문맥 속에서 본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미 동맹의 문맥 속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고 그 중에서 한일 관계를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일 관계의 틀하고 새로운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은데 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얘기하는 정책적인 전략적인 소통이라는 게 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안보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측도 응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한일 관계 전망과 시사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진 장관이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에 의해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이전의 강제징용 문제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냐? 뭐 좀 지나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자산의 현금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금화 이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게 한일 양국 혹은 가해자 원고 측이죠 피해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있는가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민간 협의회라는 거를 가동해서 7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해가지고 4번의 협의회 했습니다만 이미 원고 측은 2차 회의 후에 참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원고 측의 이해 혹은 동의 없는 방안이라는 게 마련된다고 하면은 혹시 2015년 12월 달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없는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자산의 현금화는 불가피하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파국적인 한일 관계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가드레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현금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원고 측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여기부터가 좀 어려운 건데, 자산이 현금화돼 일본 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은 뭐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현금화한 그거를 우리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일본 기업에 돌려주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상 일본 기업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를 일본 측에서 좀 받아들이고, 또 우리 그 원고 측이 요구하는 게 일본 기업이 대화를 계속 거부해왔다. 대화에 좀 응하고, 과거에도 뭐 판결 자체에서는 전부 다 패소를 했습니다만 화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기업에 독자적으로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기업이 과거의 사실을 좀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그 정상의 정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이 국내에서 갖춰져 있냐 하면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측하고 양측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보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방위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강을 한다면서 것과 더불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국가안보 전략, 이거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위 계획의 대강이라는 거, 아마 이름도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두 문서의 기초에서 자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연말까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이 현재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한 서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이 세 가지 문서를 개정을 한다면은 저는 뭐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난 6월 1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투명하게 각국에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한국과의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얼마 전에 뭐 한미일 그 안보실장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한미 혹은 미일 간에 있는 2+2 외교 국방 장관급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우리는 뭐 미국과 호주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사이에도 2+2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 또 일본의 안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과의 2+2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일 간에도 이 2+2 강력 외교 국방 강력급의 2+2를 조기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일본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뭐 위기 의식이 강하다고 할까요? 하는데, 저는 이 대만 문제는 결코 우리한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한미 동맹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미일 사이에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 거는데, 내년 그 5월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히로시마 출신의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히로시마에 가면 평화공원이 있는데 여기 뭐 우리 그 한국인 위령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만약에 G7 정상회의의 호스트 국가로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의 그 문서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년 5월까지 히로시마 G7이 열릴 때까지 면밀하게 정책적인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뭔가 뭐 한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뭐 김대중 오부치 정신에 입각해서 그거를 뛰어넘는 혹은 시대에 맞는 지금의 시기에 맞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관계를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 5월까지가 분수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제가 딴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많은 코멘트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주제 같아서 제 말은 굉장히 줄이기로 하고, 그럼 이제 토론자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조양현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통 있는 제주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자분들, 그리고 또 사하시 선생님의 토론과 함께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 발표자분께 많은 토론하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호이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최근에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한일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즉 과거에 위협인식을 공유했을 때 한일 간의 협력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경제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만 또 냉전 때 그러한 위협인식의 공유가 한일 간의 지금까지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한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혔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베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그 외에 전략 문제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차이 역시 한일 협력을 제약했던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위협인식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서 비교적 입장이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한일 간의 전략 문제에 있어서 협력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혜야 선생님의 발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발표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충분히 제시가 되지 못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직접적인 협력이 아니라 간접적인 전략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양자 간의 협력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지역 협력 차원에서의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역시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자협력, 본격적인 전략협력으로는 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에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진구 박사님의 발표문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교를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고 앞으로 한일 협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대단히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담아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서 국내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여소야대라든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입니다만 역시 한일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국내에서의 신중론 역시 강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그러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제약 요인을 조금 평가를 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네, 조양인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하시 교수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쿄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의 사하시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동경하고 있었던 이렇게 제주포럼에 이런 형식이라도 참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 제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혜아 교수님께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또 동시에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시하셔서 미들 파워라는 것이 정말 지금 실제 눈앞에서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P4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나토의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조진구 교수님께서도요 굉장히 훌륭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말 훌륭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강제징용 문제라는 것은 이걸로 해결이 된다라고는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양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형태로 제가 조진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 교수님께서요 아마도 마지막 슬라이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 교수님의 일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의 문제를 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의 딜레마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문제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그 일본의 정부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그 사회를 봤을 때요, 안보의 딜레마라는 것이 한일 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보게 되면요, 안보의 딜레마라는 것은 이게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아니면 일본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정말 안보 딜레마가 있는가,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연 괜찮은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분석적으로 그런 것을 거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정말 한국 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예를 들어서 방위 예산이라든지 안전 그런 보장의 문서를 개정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현재의 외교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런 방위 예산인 거죠. 이것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든지 아마 이것이 국가 방위 전략이라고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방위력 이런 정비 계획인데 이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중국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과거 몇 년 동안 오히려 아베 정권보다도 아베 정권이 끝난 다음에 스가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기시다 정권 그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대화를 염두에 둔 형태로 동맹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전 보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왜 한국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왜 안보 딜레마를 만드는 것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발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혜야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조진구 교수님께서도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국을 물론 염두를 두고 군비 확산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군사력을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요, 미국과의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억제력이라든지 동맹 관계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인 노력에 대해서, 군사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방적인 노력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것은 한일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역시 조진규 교수님께서 그 두 장 앞에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양국이 외교와 그리고 외교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2+2를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의 대화도 한일 양국 간의 더욱더 대화를 촉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같은 비슷한 유사한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우리가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 일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의 굉장히 높은 기대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나 지나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분명하게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한일이라는 것은 소혜야 교수님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그런 협조, 공조라는 것, 중국과의 공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한일 간의 관계, 양국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전보장의 딜레마라고 그것을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일본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일본을 협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것이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이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협력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도 강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약간 그 질문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게 되면요, 소혜야 교수님께 그 조양영 교수님과 상당히 비슷한 질문입니다. 일본이 한일 관계를 안전 보장 면에서 강화를 시킨다. 이랬을 때에 국내에서는 과연 얼마큼 여기에 따라올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일본의 그런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안전 보장의 그런 실제적인 인식과 좀 괴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이 소희아 교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조진구 교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입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이 미국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 재구축, 그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한국은 과연 동조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보면 한국도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미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칩4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 4개국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과연 그런 미국의 대중 강화 정책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려고 동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일본과 어느 정도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10분을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의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6시 30분에는 정확히 종료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행사장에 와주신 분들께도 좀 질문에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이를 감안하셔서 최소한 한 우리 7분 또는 8분 정도의 좀 시간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소혜아 교수님 그리고 그 조진구 교수님의 순서로 이 토론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여기 그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소혜아 교수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 감사합니다. 네. 안전 보장의 리스크. 지금 현재 음성이 끊어지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 양국이 유사한 안전 보장 환경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그렇고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보다는 그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비슷한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성이 굉장히 많이 끊어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사하시 교수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준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문제를
저는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공통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뭐 특별히 어떤 설명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퍼스펙티브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한반도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견해가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저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현재 상황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는 3대 핵대국 으로부터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자국 중심적인 어떤 견해로부터 둘러싸여 있다. 그러한 견해를 하고 있는 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후 일본은 어쨌든 그런 과거의 어떤 강대국 같은 인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서도요, 왜 지금 일본의 어떤 방위 정책이 왜 한국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문제 인식,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런 어떤 위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일 관계의 강화라든가 또 일본이 미국의 어떤 위상을 뭐 서포트한다라는 그런 부분요. 이게 전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한반도의 안전 보장 환경에 대한 공헌이었거든요. 이러한 요소는 물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해병대가 일본에 있는가? 그것은 원래부터 조선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하게 미국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유사시에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서포트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안보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위비를 1% 달성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소간의 어떤 정치 역학적인 증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탄약을 뭐 좀 증량을 한다든가 뭐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골격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생각할 일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냉정한 사고방식이 한일 양국 간에 성립이 된다면 다양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안전보장 인식과 함께요. 한일 양국은 오히려 차이점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이것이 저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다음에 그럼 예. 조 박사님. 예, 두 분의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뒤에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시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 생각이 약간 제 생각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일 간의 안보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봐도 군사력으로 봐도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나라이고 더군다나 미국의 동맹국이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또 민주주의와 뭐 기본적인 가치, 인권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얘기한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일이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2+2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한일의 안보 딜레마가 해소하고 외교적인 공간을 넓히자고 하는 얘기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공통의 안보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중 혹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혹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가 현재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양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양국의 외교적인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시 교수께서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미인데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은 한쪽에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겠다. 뭐 소야 교수님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조양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건가 하는 의미에서도 한일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이게 직접 관련이 되어 있냐, 관련되어 있지 않냐. 일본에서는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왜 가야 되냐? 나토하고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한국 대통령이 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합니다. 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데 나토하고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가 무관할까요?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에 점점 더 관여를 하겠다고 가까이 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논의가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이 정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2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초기에 뭐 도발적인 질문의 대상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는 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 하나 저는 분명히 일본의 그 방위력을 강화하는 거,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저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야 선생님이나 사하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아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일본 측은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덧붙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장에 우리 참석하신 그 분들께서 혹시 지금 발표를 하셨던 소혜야 교수님, 또 우리 조진구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하셔서 말씀하신 그 조양현 교수, 또 사하시 교수님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없으시면 또 이 패널들 간의 저 토론으로 옮기고자 합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죄송한데 저 스태프이긴 한데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혹시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자기를 말씀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리츠메가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용희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일본을 양자택일하는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려는 이제 표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역사 문제를 소위 말하면 이제 드러내는 이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혹시나 그게 들어맞는다면 저는 북한과 일본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방향성 말고는 이제 북한과도 마찬가지고 일본과도 마찬가지 어떻게 관계를 좋게 해나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제 중국에 의한 위협이 커지거나 하면서 이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다른 대상을 이제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한 위기 의식이 없으면 나라 간의 협력이 불가능한 것인지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시는 분 받고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손 드셨으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션이 국제협력과 공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저는 최근 일어난 이슈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7월 8일 날 아베 상이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테러였지만 통일교 UPF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이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신학대 박사들이 이제 통일교회에 대한 분석을 하지, 이제 사실 저는 정치학자나 이제 그런 외교 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마이니치나 아사히 신문 같은 좌파 언론들은 지금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고 이거를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종교적 문제에서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UPF라는 또 유관 단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통일교회가 한국의 종교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한일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남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진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소혜아 선생님 아니면은 사하시 선생 중에서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간략하게 해가지고 우리 질문하신 학생의 그 이해를 좀 돕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까 질문 주시는 분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북일을 양자택일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18년, 19년도의 그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왜 조금 워싱턴을 통해서 좀 문을 두드리는 거하고 도쿄를 통해서 좀 문을 두드리는 걸 동시에 해봤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7일 날, 이번 주 17일이 2002년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던 게 20년 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북한이라는 게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도 아니고, 일본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혹은 남북 통일에 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게 많은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은 가능하시면 사하시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そうなんですね。はい、わかります。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교회의 문제 지금 소혜아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욱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런 약간 테러 저격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와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요, 이 문제가 지금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됐다면 소혜아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것은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와 일본 정치와 약간 그런 사이비와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이 한일 관계의 문제라는 문맥으로 이해가 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일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거 있으신지요? はい。はい、それとちょっともう 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얘기를 1분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통일교회의 지금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일본에서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논의라는 것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하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사하시 교수님께서 일본의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최악의 컨비네이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혁신 세력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퓨어나 그런 관계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이 그런 국내적인 그런 아젠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퓨어한 그런 코리아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통일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해친 것은 보면 일제 시대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젠다로서 보게 되면은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에 있어서도요. 아베 정권의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존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무시를 했었다. 과거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이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여론은 국내적인 여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은 그렇게 정치적 리더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더십 그렇지만 일본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발휘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약간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매우 유익하고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표자 그리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공존을 위한 한일 관계 재구축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such remarkable talks. Then, this concludes our session. Thank you.